그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매우 특별한 분 언급을 좀 해주셨고 광복회장 축사 낭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장호곤 광복회장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일제히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한일 관계가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장호건 회장님과 관련돼서 바로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인물이시지만 특히 백범 김구 선생 지시로 광복절 즈음에 조선총독부 공격하려는 군사 행동을 준비했었다. 이런 또 역사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인가요? 예. 저는 그 조선총독부 공격하려는 군사 행동을 준비했다. 이게 듣고 이게 사실인가 갸웃거리긴 했었거든요.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학병 출신이거든요. 예. 일본으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중국 일대까지 이제 가게 됐다가 탈출을 했죠. 탈출을 해서 무려 12,000km를 걸어가지고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간 분입니다. 걸어서 12,000km를? 걸어서 12,000km를 걸어서 1,200km도 아니고 12,000km를 걸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대단하시네요. 없죠. 예.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제가 있는 한신대학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장준하 선생님 굉장히 높이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당시 비서를 했어요. 예. 비서를 하다가 원체 몸이 튼튼하고 또 날래고 또 탈출할 정도로 용기도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당시 미군하고 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청년들 중에 이제 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투여될 군사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OSS 특수부대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CIA 전신입니다. 그 OSS 특수부대에 대략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발을 했겠네요. 선발을 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 OSS 특수부대는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특수부대들, TV에 보면 강철부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조선총독부로 직접 이제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조선총독부를 이제 점거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해방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당시 특수부대원으로 이제 한반도 투여는 이제 불가하게 됐던 것이었고, 이분은 이제 그 뒤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아주 위대한 민주화 운동가로 이제 활약을 하셨었죠. 그래서 당시 많은 국민들이 장준하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준하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이었고요. 장준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으나 박정희만큼은 돼서는 안 된다. 박정희만큼은 돼서는 안 된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장준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만주의 신경 육사 출신이고 또 일본 육사 출신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간도 특설대에 장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대냐? 조선인 부대인데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죽게 만드는 특수부대가 간도 특설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도 특설대의 장교가 대한민국의 해방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친일의 부활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 일본 정부에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일본을 위한 충성스러운 군인이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남로당에 일부 가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불어서 본인은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미국하고 일본이 혹시 이게 그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육사 교수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일본 군인들보다 더 일본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준하 선생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정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게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암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실제 암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서도 다뤘지만 밀고자 할 때도 했고 그전에 포도청에서 경찰 제도까지 다뤘을 때도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인들이 일본인 경찰 하면서 도리어 조선인들을 더 악랄하게 탄압하고 잡아가고 했던 이런 부분이 이 간도 특설 때 만주군 장교였던 박정희의 그림자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당연하죠. 당시 그 경찰뿐만이 아니라 해방된 이후에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친일 군인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됐고 민족주의자 군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군대 문화가 철저하게 일본 군대 문화로 이제 이렇게 변해갔고 그래서 구타,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이런 구타 문화가 없어요 군대에. 아 그럽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런 게 없어요? 일본과 당시 대한민국이 그런 구타 문화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군사 문화 잔재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군대 문화가 우리한테 그대로 이식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군 생활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었죠. 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군 생활을 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또한도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교수님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제 광복절을 지면서 보면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사회주의자들도 독립운동에 많이 결합하고 대거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서술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한 분이라야 나오는데 훗날 보면 월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많이 숨긴 게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중에 한 명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많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 어렸을 때 가짜 김일성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노 장군이 있는데 김성주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 김일성 노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장군인 척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젊은 김일성은 가짜다. 그렇죠. 실제로 그 논리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죠. 이영명 교수라고 그걸 당시 논리를 만들어서 논문도 발표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직접 다 읽어봤었죠. 참 어이가 없는 논문인데 북한에서 그 김일성 초대 이제 주석이 되겠죠, 그죠? 어버이 수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김일성은 실제로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실제 독립운동가가 맞군요. 그래서 그 보천보 전투라고 1930년대에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던 첫 번째가 그 보천보 전투예요. 그래서 그 보천보 전투가 당시에 동아일보에 기사로도 났었고요. 예전에 이제 그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사주가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날 때 그걸 금으로다가 보천보 전투 그 기사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 복제를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나요? 그런 내용들 잘 모르는데 그게 묘양산에 가면 그 이제 역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지도자들이 받았던 선물들을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묘양산 가면 그거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냥 이렇게 뭐 그 반북주의 막 글 많이 쓰면서도 본인들은 또 따로 이렇게 뒤로 따로 이제 막 선물도 주고 했었는데 그거는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좀 하게 됐었죠.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그 김일성 부대라는 이름으로다가 그 만주 일대에서 이제 신철귀몰하게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한반도에 내려와 갖고 어린 아이들도 야 김일성 장군 온단다, 김일성 장군 온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당시에 들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독립운동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흥룡강성 출판부에서 나왔던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책자가 있어요. 그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김일성 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걸 백화문으로 된 걸 이제 번역해가면서 그걸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너무나 엄청난 독립운동의 사실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당시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하고 조선인들이 결합된 그런 부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조선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무장투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국가보안법으로 다 이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도 연구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결과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실제로 1930년대 이후에 한반도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거의 많이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탄압이 심했고 그 과정에서 변절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남선, 이광수, 독립선언서를 썼던 최남선도 변절하고 28 독립운동 선언서를 썼던 또 이광수도 변절하고 독립운동가 33인 한 명이었던 최린도 변절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됐고, 그런 변절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 땅에서는 바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또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각각 혹은 또 연대를 하면서 좌우합작 연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변절자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으로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런 곳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서 독립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조문기 선생님 같은 분이죠. 조문기 선생님이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도 하셨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조문기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겨레 신문에 추도사를 직접 썼었습니다. 조문기 선생님은 1945년 7월에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월이면 우리 광복 해방되기 바로 한 달 전쯤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시기까지도 영원히 해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대 약관의 조문기 선생이 오늘날 서울시의회 건물, 그 이제 프레스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죠. 서울시청 건너편에 서울시의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초대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건물이.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름이 부민관이라고 했었어요. 부민관? 부민관이라고 했는데 그 부민관에서 박춘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친일파 중에 친일파죠. 박춘금이 이제 일본을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바로 태평양 전장에 나가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이런 이제 그 행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시절에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바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임전보국단.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당시 김환란 이런 사람들도 늘 나가서 그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 하라고 강제로 등 떠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게 다 당시에 조선의 친일 명망가들이 했던 정말 악행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미화하고 포장하고 나중에 독립운동가 포상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조문기 선생이 바로 그 부민관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를 해갖고 부민관 안에 있는 많은 친일파들을 갖다 대거 살상하게 했던 엄청난 의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민관에서 시한폭탄이 터진 겁니까? 터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로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 실제로 그 사건은, 그 의거는 우리 한반도 안에 독립운동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모두가 다 일본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갖다 보여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기 선생님께서 늘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서 진짜 독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다라고 해서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죠. 제가 옆에서 많이 보좌했었었는데요. 늘 같이 모시고 다닐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예. 그 역사 토크 투데이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늘도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좀 아쉽긴 한데요. 그 77주년 광복절을 맞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사를 보면서 우리 광복과 관련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크게 오늘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 다시 돌아와서 그제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사 경축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는 얘기했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고요. 그리고 그 내각은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미리 기시다 총리가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 언지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헌납과 관련돼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야스쿠니 신사가 왜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야스쿠니 신사 공물 헌납 관련된 부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제일 화나는 것이 일본 수상과 내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공간이냐? 일본에서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에요. 일본은 원래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또 종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내각에 있는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방문하거나 혹은 거기에 참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본 평화 헌법상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시설물에 가서 그렇게 공물을 복납하는 행동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걸 일본인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야스쿠니 신사는 크게 두 세력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력은 너무 잘 알려져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A급 전범들, 그 전범들이 거기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참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더한 세력들이 또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사람이었고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바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있어서 상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들한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전에 일본 수상들이 참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뭐 아베 같은 경우도 참배를 했는데 아베가 내각 수상으로 참배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총리들도 역시 개인 자격으로 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총리 이름으로 공물을 공납한 것은 일본 역사에서도 최초 일이에요. 아, 총리 이름으로 공납한 것은 이게 최초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참배를 하지만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었지 이 내각이 특히나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공물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실은
도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예, 예.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기시다 총리가 공물 봉답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참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각의 야스쿠니 예, 예. 신사 참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런 일본에 의해서 희생당한 나라들에 대한 그런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진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 먼저 해야 하고 그 속에서 한일 관계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교수님과 그 한일 관계 문제까지 같이 이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것이야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핵심은 일본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롯한 동북아의 많은 국민들을 희생을 했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전제한 것이 그 계승이었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었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진정한 뜻을 알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부치 당시 수상이 의원 시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그런데 수상이 되고 나서 예. 그 뒤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한일 관계 발전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부치 당시 내각 수상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일본의 36년간의 한반도 지배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예. 그런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 문화를 김대중 대통령이 개방을 하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예. 그것이 새로운 한일 관계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계승하려고 하면 일본한테 진정한 사과를 먼저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픽스 이런 애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질타해 주시고 또 많은 한일 관계 문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좀 더 좋은 해안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준혁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윤석열 정부 더 나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사과를 반드시 일본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라는 오늘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따끈따끈한 이슈와 역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김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